한국에서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동포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저는 짜장면도 좋아하고요, 짬뽕도 좋아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면 늘 망설이는 게 바로 짜장면이나 짬뽕이죠. 근데 이 짜장면을 중국 음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요. 짜장면은 중국 음식이 아니라 한국 음식입니다. 중국 북부 지역 음식을 한국 인천의 털을 잡은 화교들이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만든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한국 짜장면은 한국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꽤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됐습니다. 한국의 짜장면이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시대네요. 짜장면 하면 또 떠오르는 노래가 있죠. G.O.D입니다. 어머님께. 어머니 보고 싶어요. 동포 여러분이 보내주신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의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준화 교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맛있는 짜장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예, 짜장면 좋아하세요? 네, 저는 면 종류를 옛날에는 그냥 제 주식이 쌀보다는 면을 더 많이 먹거든요. 네. 그래서 짜장면이든 중국에서 먹는 그냥 일반 면이든 다 좋아해요. 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왜 아버지가 특별한 날 중국집에 데려가셔서 짜장면을 시켜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당연히 중국 음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른 게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 먹던 짜장면은 집에서 그냥 먹는 간단한 요리거든요. 그냥 하얀 면 위에다가 어떤 집은 계란에다가 장을 볶고 어떤 집은 고기에다가 장을 볶고 오이를 올려놓고 이렇게 그냥 집에서 비벼 먹는 그런 면인데, 제가 대학교 간 다음에 저희 그 연변 지역에 흥콩 판점이라고 한국 분이 차리는 집에서 한국식 짜장면 처음 먹어봤거든요. 저는 그 짜장면이 한국 짜장면인 줄 알고 우리가 먹는 짜장면하고는 기름이 훨씬 더 많은데 너무 고소해요. 그 장이. 그렇죠. 근데 그건 집에서 할 수가 있는 그 짜장면 그 소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근데 저한테는 그게 좀 비쌌습니다,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96년도, 한 2000년도에도 거의 한 4,000원대 간 것 같아요. 좀 비싼 요리 중에 하나. 근데 한국 오니까 여기저기가 짜장면 많네요. 네. 저도 가끔은 그 짜장면을 집에서 만들어 먹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양파하고 감자, 호박 조금 넣고요. 네. 그거를 달달달 볶은 뒤에 나중에 춘장을 더해주면 되거든요. 또 그런 방법이 있네요. 저는 춘장을 더해서 당연히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돼지고기를 좀 넣고 같이 볶아서. 맛있겠어요. 예, 그러면 집에서 하면은 이제 고기를 좀 더 듬뿍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면은 이제 직접 제가 수타를 하지는 않지만 면은 이제 좀 좋은 면을 사다가 삶아서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정성이 그냥 듣기만 해도 정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근데 생각보다 요리인데. 쉽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쉬워요? 네. 듣는 거는 쉬운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또 춘장을 다 팔기 때문에 춘장으로 같이 볶아서 하면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주위에 짜장면 집에서 한다는 건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아마 다 하는 분은 계시겠지만 제 주위는 계시던데요. 제 주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짜장면 얘기하니까 근래에 정말 이 짜장면의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진짜 너무 많죠. 저는 옛날만 해도 한국의 식품 중에 김이 제일 잘 팔린다고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김도 좋죠. 네, 그러니까 한국 수출 용품 하면 농수산물의 김이 1위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면 종류가 그렇게 많이 인기가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중국 지역으로도 우리나라에 라면이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더라고요. 옛날 중국도 라면이 있는데 중국 라면은 기본적으로 기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고소한 맛 대신 먹고 나면 깔끔하진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한 끼 식사였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다 건강을 관리하고 네. 뭔가 시원한 거를 원하다 보니까 예. 한국의 라면은 기름기가 별로 그래도 있다 하지만 상당히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오기 전만 해도 거의 한국 분들 중국 올 때 라면 한 박스를 들고 선물로 가져온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컵라면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뜨거운 물만 부으면 얼마나 먹기 편합니까? 저도 한때 라면을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그 국물 시원해가지고 라면을 넣고 국물 먼저 먹고 국물 다 네. 우려 먹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라면 면을 조금 먹고 이랬거든요. 그러셨구나. 우리 동포여러분께서는 이 자장면을 어떻게 혹시라도 집에서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중국에서의 자장면은 어떤지 네. 참 궁금해요. 비슷합니까?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한국에서 하는 그게 아무래도 좀 더 프로답게 했지만 저희가 기억할 때는 집집마다 그냥 하얀 그 면 위에다가 면발 네. 위에다가 끓인 다음에 물이 많이 안 들어가게 위에다가 뭔가 볶아가지고 올려놓고 토핑. 그다음에 네네. 아이들이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걸 토핑을 막 넣는 거예요. 우리 옆집 보니까 그냥 막 남는 요리를 네네네. 국물을 막 집어넣고 하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잡탕면 같은 그런 예,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겠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빔밥 먹을 때 네네네. 남는 걸 싹 다 넣잖아요. 그것처럼 면에다가 이렇게 넣고 먹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 집은 항상 그냥 간단하게 오이다가 그냥 계란에다가 장을 볶고 네. 그냥 그렇게 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춘장 같은 거는 안 들어가고요. 춘장은 아니고 장에다가 뭔가 이렇게 장에다. 볶았는데 이 장이 걸쭉하게 나오니까 네네. 춘장은 아니고 그냥 일반 장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어릴 때는 그것도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렇죠. 엄마가 해주시면 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밖으로 나가요. 욕 먹으면서. 그래서 친구들 막 노는 거 보고 같이 먹고. 그 친구도 집에서 네. 들고 나오죠. 네. 그러면 네 거 한번 맛보고 내 거 한번 맛보고. 맞아. 네. 그런 재미가 제가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 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거의 이런 현상을 보기 어려우니까 좀 안타깝죠. 예.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는 자장면. 우리 중국 동포 여러분들은 한국의 자장면 어떤 맛으로 드셨을지 그 얘기도 좀 행복우체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중국 길림성 연길시 허정금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커피나무 이야기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006년 5월 뇌출혈 환자인 남편을 돌보는 편리를 도모해서 새 집에 이사 오면서 나는 화분 재배를 꿈꾸었어요. 그 꿈이 장장 16년 동안을 이어지며 실현돼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화분을 다루며 마음의 꽃을 키우는 일거양득의 삶을 살면서 실로 감개무량할 때가 많아요. 몇 년 전 친구로부터 한 뼘쯤 되는 커피나무 묘목을 선물로 받았어요. 매일 아침 커튼을 여는 순간부터 꽃과의 눈맞춤이 직업병이 되었어요. 마치 어린애가 되어버린 남편에게 매일과 같이 하는 끊임없는 잔사설처럼 말이에요. 2년 반쯤 시간이 흐르니 흰 너울 쓰고 내려오는 선녀들. 커피꽃과 첫 대면을 할 수 있었어요. 커피꽃을 구경 못 해본 나로 말하면 실로 하늘이 내려준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었어요. 마치도 남편이 내 몸에 의지해서 첫 발짝을 내디뎠을 때에 그 벅찬 기쁨을 만끽하는 느낌이었답니다. 열매는 언제쯤 딸 수 있을까? 커피나무 하나에서 한 근 넘어가는 결실을 거두었어요. 나의 사랑으로 가꾼 커피니까 그 맛 또한 나에 대한 배품으로 인류일 것은 더 말해 뭐할까요? 3달 후 5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커피알 껍데기가 아기 싹에 밀려서 올라와 있었어요. 그때 그 기쁨을 무엇이라고 형용해야 할까요? 7월 말쯤 공장 친구, 친척 등 곳곳에 커피모를 1차성 종이컵에 모셔서 55송이를 시집 보냈어요. 친지들로부터 남편 돌보기 박사 칭호를 받았을 때에 그런 보람을 느꼈어요.
나는 정말 꽃에 정든 여자인가 봐요. 이 몇 년간 화분을 키우면서 인내심도 연마하고 재간도 키웠는데 기다림의 미학을 배운 것이 제일 큰 성과인 것 같아요. 뇌출혈 환자인 남편이 나의 살뜰한 보살핌과 인내의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가 좋아지는 결과를 말해주는 듯해서 감사했지요. 꽃과 함께 흘러간 16년의 세월. 남편이 뇌출혈로 자리에 드러누워서 지금까지 16년 세월. 갑자기 갓난아이가 된 남편 돌보기가 나의 하루의 주요 일과로 된 긴 세월. 꽃 가꾸기는 나로 하여금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찾으며 서로 호응하고 서로 영향을 주며 꽃과 함께 익어가게 됐어요. 꽃 가꾸기는 나로 하여금 늘 행복감에 젖은 정을 키워가게 했고 멋진 사람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가게끔 이끌어 주었어요. 꽃 가꾸기는 눈앞의 삶에서 행복을 찾으며 생의 활력소를 키우기에 손색이 없는 역할을 해주었지요. 감사할 줄 아는 매일을 살아가며 꽃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품고 힘든 길이지만 부부가 함께 걷는 아름다운 꽃길이라 생각하고 화분 재배의 꿈을 계속해서 더 멋지게 키워갈 것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16년 세월 동안 남편의 그 뇌출혈로 쓰러져서 누워 계신 그 정성의 간호가 정말 꽃처럼 피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보통 우리가 간호를 하다 보면 사실 16년 아니라 반달만 지나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럼요. 내 삶이 어떻게 보면 어디 얽매여서 살아야 네네. 되고 내가 아프지 않은데 상대방 계속 아픈 사람을 간호하다 보면 그렇죠. 본인 아니게도 아프다고 하는데 16년 동안 그 남편 사랑한 남편이 아픈 걸 보면 네. 자기도 마음 아프지만 지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보면 네. 지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우리는 안타까워하는데 본인은 네네. 정작 거기에서 감사를 느끼면서 네. 그리고 꽃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 아버님이 꽃을 다 이렇게 케어했는데 아버님 네.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뭐라는가 하면 꽃이 잘 자라지 않는데요. 아프대요. 자기는 아버님 계실 때는 굉장히 쉽게 아버님이 꽃을 다룬다고 생각을 네네네.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꽃을 시들어간 거 보면서 이게 학문이라는 걸 그리고 인내심 필요하다는 걸. 네. 그래서 아까 뇌출혈 있는 남편을 이렇게 잘 보살피면서 또 꽃을 키우는 박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꽃 키우는 것도 어떤 기다림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커피 키우기가. 나무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근데 한 근이나 되는 수확을 얻고 그러니까. 그걸 모종을 55개를 시집보냈다니까 이분은 진짜 박사인 것 같아요. 그만큼 남편 돌보는 일이나 꽃을 가꾸는 일에 온갖 정성을 다 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나기도 하고 어쩌면 꽃과의 대화를 통해서 남편을 돌보면서 느껴지는 어떤 고달픔이나 힘듦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이 글을 보면서도 그냥 일반 정성이 아니라 지극 정성이죠. 네. 그 지극 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려운 일 있을 때는 화를 내기 필수인데 화내는 사람은 꽃을 잘 키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힘든 거를 꽃에다가 하소연한 거는 같지 않고 왠지 네. 꽃을 보면서 자기를 해소한 것 같습니다. 네, 위로를 오히려 받으면서. 사실 식물도 계속 뭔가 이렇게 식물한테 안 좋은 애를 주면 네네. 금방 시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잘 하신 걸 보면 나와서 강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꽃 가꾸기도 그렇고 환자를 돌보는 일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 돌보는 일을 돌봄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예. 그래야 오랫동안 환자를 돌볼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를 치유할 수도 있다라는 책을 보면서 진짜 오랫동안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이 진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돌봄도 필요하구나라는
힘들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거든요. 맞아요. 저희들 이제 애 엄마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 네. 애 엄마를 도와주는 건 애 엄마가 대화하는 거 아니라 애 엄마를 그 애 케어하는 이 상황에 잠깐 벗어나서 네. 자유를 주는 쉴 거가. 수 있게. 예. 그래서 저희 여지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하루를 엄마를 가서 봉사하는데 엄마는 이 현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다 자기 자유를 가지고 이 선생님들이 가서 뭐 아이 닦개질하고 씻고 네. 애를 케어하고 그래서 저는 그 봉사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네. 그 엄마가 있는 봉사를 보통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뭐 도와주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엄마를 자유를 주는 네. 봉사. 엄마는 그냥 그 현장에서 벗어나고 아주 벗어날 수 있게. 예. 예. 자, 허정금 씨 오늘도 아마 꽃 화분 옆에서 꽃들과 얘기를 하면서 방송을 듣고 계실 것 같아요. 그 풍경이 왠지 그리고 커피를 한 잔 탁 네, 커피 한 잔. 향기에 네. 너무 아름다운데요. 본인이 키운 그 커피를 맞아요. 또 마시시잖아요. 자, 이런 노래 들으시면서 커피 한 잔 마셔 보십시오. 커피 소년입니다. 커피나무. 내게 선물한 작은 커피는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용정시 김미나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신나는 풍물놀이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몇 년 전 우리 학교에서는 농부절에 표현할 풍물놀이단을 조직하기로 하고 학생들 속에서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휴식 시간이 되자 담임 선생님께서 무용 연습실로 모두 오라고 하시기에 우리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가보니 무용 선생님께서 나보고 북을 치지 않겠느냐고 묻기에 나는 호기심에 대답하였습니다. 그날 나는 시간이 끝나기 바쁘게 연습실로 달려갔더니 벌써 많은 친구들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채색 줄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친구도 있었는데 물어보니 상모라고 하였습니다. 연습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다 모이자 우리에게 풍물놀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악기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며 풍물놀이 방법에 대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울려서 하는 놀이이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재미삼아 참가했던 나는 잘못하면 풍물놀이를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긴장을 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천천히 치어보았습니다. 나는 한 소절씩 열심히 배워나갔습니다. 치다가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선생님께서 웃으면서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음을 다잡고 연습을 거듭하였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끄러웠던 북소리도 재미났고 한참을 어울리다 보면 흥이 나서 어깨춤도 추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농부절 개막식이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풍물놀이팀도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대회장은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연출 보러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내가 북을 크게 울리자 풍물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나는 징소리와 함께 상모춤을 추는 오빠의 동작도 빨라졌습니다. 풍물놀이가 고조에 오를수록 사람들이 환호성도 높아갔습니다. 어떤 구경꾼들은 춤판을 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연신 잘한다며 외치며 박수를 치기도 하였습니다. 북을 치는 나도 어깨춤이 절로 났습니다. 풍물놀이가 이처럼 신나고 흥겨운 놀이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친구들이 풍물놀이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풍물놀이 해보셨어요? 풍물놀이는 저는 사실 해보진 않았는데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이 살던 친구가 새벽에 나가서 저희 학교에 풍물놀이 팀이 있거든요. 산에서 풍물놀이를 하는 걸 계속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새벽에 시끄러워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주 듣다 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흥겹거든요. 네, 맞아요. 네. 보통 이렇게 풍물놀이라고 하면은 왜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막 꽹과리를 울리고 막 북을 치고 하면서 마을을 이렇게 확 돌아다니는 게 보통 얘기하는 풍물놀이잖아요. 맞습니다. 마을의 안녕을 빌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제일 요란스러우면서도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자기절 막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냥 일어나서 궁금하고. 그냥 저절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그것도 그렇고 또 그렇죠. 이게 보통 춤을 추면 그냥 춤추는 사람 똑같이 입고 나오는데 여기는 북친 사람, 뭐 징소리 난 사람, 뭐 태평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회 되면 거기에 같이 합류해가지고 뛰어다니고 놀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그렇죠. 그 조그만 북 있잖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생겨서 손잡이 달린 거. 그것도 또 막 쳤던 기억이 나요. 저희들은 어리니까. 저는 풍물놀이를 그냥 이제 그 학교에서 잠깐은 해봤는데 이렇게 운동장에 나와서 하는 거는 참여는 못 해봤는데 눈으로는 많이 봤죠. 제가 연변에 있을 때 연변 자치주에서 같은 큰 행사 할 때마다 항상 풍물놀이 팀이 나오면 그냥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게. 그렇죠. 왠지 신나는 풍물놀이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마을마다 이제 농사 잘 되라고 한 번쯤 풍물놀이를 확 하면서 마을의 안녕을 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거가 계속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농사와 상관없이 동네에도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너무 흥이 나고 동네 주민들도 엄청 친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민호가 불러주는 풍악을 울려라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도록 합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카자흐스탄에서도 2차 대전 전승 기념일 행사가 있었다면서요? 예전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것을 기념하는 전성절을 맞아서요. 카자흐스탄 각 도시마다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알마티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9일 예르볼라다 도사예프 알마티 시장과 또 의원들, 참전 노병, 또 소수민족 대표들이 영원의 불꽃, 여기는 뭐냐면 참전 전몰용사하고 이제 무명 희생자들을 기리는 곳인데요. 네. 영원의 불꽃 재단에 헌화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군 프레이드 그리고 또 기념 콘서트, 뭐 또 2차 대전 당시에 참전했던 차량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려인 협회장을 비롯한 또 우리 고려인들 중에서 소련 시절 군 복무를 한 이제 우리 고려인 예비역들도 예전에 입었던 그 군복을 입고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영혼의 불꽃 재단에는요, 그 헌화를 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아주 밤늦게까지 많은 시민들이 헌화를 해서 붐볐습니다. 아시다시피 카자흐스탄은요, 2차 대전 당시 소련의 일부였기 때문에
나치 독일 군대가 소련 영토를 침공한 순간부터 전쟁에 이제 참전을 했거든요. 카자인 부대는 1941년 모스크바 전투 그리고 또 레닌그라드 방어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1942년 여름 치열했던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도 최전선에서 싸워서 전공을 세웠고 또 베를린 전투에서도 최전선에 섰었습니다. 카신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요, 벨라루스나 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독립국가 연합 정상들과 함께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요. 또 이때 크렘린궁 대변인은 옛 소련 사람들에게 5월 9일은 매우 중요한 공휴일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독립국가 연합 회원국은 이날을 기념해서 성스러운 날로 여기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네. 동시에 이제 모스크바 찾은 정상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물류난이 심각해서 범정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정말 지금 현재 여기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물류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좀 계속 약화시키고 있는데요. 네. 지난 12일 주 알마티 동행사관이 주최한 2023 상반기 기업활동 지원 협의회에서 이제 이런 사실들이 이런 애로사항들이 토로가 되었고요. 정말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요, 현지에서 사업하는 교민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종합하면요, 중국 경유하는 노선, 다시 말해 TCI라고 그러는데 중국을 경유해서 우리 물건을 받을 경우에 통상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그리고 4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하면 물류비도 한 컨테이너당 한 $8,000 정도를 상회한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회의 때 이야기를 했고요. 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또 한중 관계가 좀 냉각되면서 우리 제품들이 점점점 늦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물류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서 네. 이 제품의 경쟁력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박내천 주알마티 동영사는 한 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나 또는 영사협의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또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물류 환경의 악화는 곧 교민사회의 위축 또는 축소 그리고 현재 진출한 중소기업이 큰 영향을 받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덧붙였습니다. 네. 이날 회의는 여기 현재 진출해 있는 신한은행, 롯데라핫, KTNG, 코트, 알마티, 무역관 등등등 진출 기업 대표, 관련 공기업 그리고 한인회 또 중소기업 연합회 소속의 교민기업 등 금융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해서요. 현지의 경제 동향과 최신 법률 정보 등을 또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즈노 살린스크시에서 대대적인 청소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청결은 달을 맞아 사할린과 구릴 열도에서 대대적인 청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대적 청소는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돼 5월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른사할린스크에서는 지난 4월 28일, 5월 5일과 5월 12일 대규모 청소가 진행됐는데 이 기간 동안 쓰레기 밀입지에서는 주민 및 단체 쓰레기를 무료로 수거했습니다. 도로 작업자들도 거리 포장도로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른사갈린스께서는 9천여 명 주민들이 대청소의 날에 참여하여 50톤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유른사갈린시 한인시의 사할린 한인 단체에서도 이날 대청소에 참여해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있는 요양소 마당에 쓰레기를 붙어 지웠습니다. 또한 깔사갑 구역 한인 디아스포라 협회 회원들이 망향의 언덕을 찾아 사할린 회생 동포 기념 위령 조각탑 현장에서 대청소에 나섰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에서는 청결의 달을 맞아서 사할린과 크릴 열도에서 대대적인 청소가 진행이 됐다고 하네요. 지난 3월 말부터 시작이 돼서 5월 이제 말까지 청소 기간이라고 하는데 특히 쓰레기 매립지에서는 주민과 단체가 쓰레기를 무료로 다 수거를 했고요. 도로 작업자들도 거리며 포장도로 공공장소에서 쓰레기를 정리했다고 합니다.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는 9,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청소의 날에 참여해서 50톤이 넘는 쓰레기를 수거했고요. 유즈노 사할린스크시 한인회에서는 이날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있는 요양원 마당에 쓰레기부터 치웠다고 합니다. 또 코르사코프 구역 한인 디아스포라 협회 회원들은 망향의 언덕을 찾아서 사할린 희생동포 기념 위령 조각탑 현장에서 대청소에 나섰다는 사할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리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성광이 일어났니? 엄마 아직이요. 일어났으면 빨리 나와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예. 빨리 안 나오고 이불 속에서 뭘 그렇게 꾸물거려. 만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엄마. 아니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프니? 아니요, 안 아파요. 그런데 왜 그래? 그게 너 혹시 죄송해요, 엄마. 제가 이불에다가 지도를 그렸어요. 아니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불에다가 지도를 그리고 오줌을 싸. 36살이에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지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 네. 이거 쓰고 옆집 가서 소금 좀 얻어와야겠다. 아니, 소금은 왜죠? 오줌 싸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꼭 써야 되나요? 그럼 이거 써야지. 안 돼. 다시는 오줌 안 쌀게요. 이것만은 안 쓰게 해주세요. 안 돼. 이걸 써야 돼. 안 돼요. 창피하다고요. 안 돼. 이걸 써야 한다고. 싫어요. 그렇다면 문을 쾅 닫아버리겠어요. 에잇, 쾅. 아유, 빨리 문 안 열어. 싫어요. 싫다고요. 아들이 이불에다 오줌을 싸서 엄마가 이것을 쓰고 옆집에서 소금을 얻어오라고 하자 아들이 안 가겠다고 문을 잠가버렸네요. 싫다고요. 그만 빠져나오세요, 성광씨. 네. 이것은 변화 콩, 수수 같은 곡식을 여기에다 담아서 까부르면 쭉정이나 검불, 부스러기 같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도구입니다. 보통 이것은 추수가 끝나고 고식을 선별하거나 수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보통 이것은 산죽이나 버드나무 가지를 엮어서 만드는데 앞은 넓고 평평하고 뒤는 좁고 둥글게 엮어서 만듭니다. 자, 까부른다는 것은 아래 위로 흔들어주거나 양 옆으로 가볍게 흔들어주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다가 곡식을 담아서 까부르면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거나 앞에 남고 무거운 것은 뒤로 모여서 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곡식을 까부르는 것을 이것질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조금 부는 날에는 바람을 등지고 까불어주면 더욱 잘 되는데요. 이것은 나비질이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농촌에서 이것이 필수품이나 다름없었지만 요즘에는 박물관에나 가야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원래 용도는 곡식을 까부르는 것이지만 이부자리에 오줌을 싼 아이들이 이것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이웃집에 소금을 얻으러 다니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웃 사람들이 오줌 싼 아이를 놀리거나 혼을 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2번 다시 이부자리에 오줌을 싸지 말라는 일종의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안 돼! 곡식 같은 것을 까불러서 쭉정이나 티끌 등을 골라내는 도구를 말합니다. 이것을 챙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농촌에서 이것이 필수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키, 2번 절구통, 3번 목욕탕.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배아경이었습니다. 소금 가져올게요. 네, 지금은 뭐 오줌을 쌌다고 해서 이것을 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니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밤에 오줌을 싸면은 다음날 아침에 이것을 쓰고 동네에 소금을 얻으러 다니는 아이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오줌 싸게래 하면서 막 놀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다 추억입니다. 동포 여러분 중에는 혹시 이것을 쓰고 소금을 얻으러 다녀본 적이 있으세요? 어린 시절에 이것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면은 저희 행복우체통으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정답도 적어주시고 또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KBS 콩을 통해서 정답을 남기실 때는 연락처도 잊지 말고 꼭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렇게 자랑스러운 고려인 동포들 지금도 벼농사는 어느 정도 짓고 있나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고려인들이 벼농사를 예전에 다 짓고 전수를 했는데 네. 지금은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그 도시의 그 집중률, 도시 거주율이 너무 높거든요. 그렇죠. 대부분이 다 도시로 나왔죠. 네네.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은 다른 민족들이 고려인한테 이 벼농사법을 배워가지고 지금 벼재배를 짓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한국은 뭐 5월 말쯤 되면 이제 모내기 다 하고 그럴 텐데 중앙아시아 지역은 그 시기가 좀 다르겠죠? 중앙아시아는 이제 영토가 너무 넓은 지역에서 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중앙아시아 벼농사는 모내기보다는 직파 방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 네. 예, 거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전번에 세계 벼농사의 북방 한계선이 그쪽에 있고, 네. 또 날씨가 춥기 때문에 조생종 그 품종을 개발을 해가지고 물에 불려서 싹을 틔운 다음에 네. 바로 이렇게 논에 직파하는 방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의 벼재배를 지금 해왔습니다. 네. 관장님께서는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 또 오래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생산되는 쌀로 많이 밥을 드셨잖아요. 한국의 밥맛하고 어떻습니까? 그것은 네. 일단 우리나라의 그 육종 기술이나 이 벼 그 품종이나 이것은 사실은 세계적이죠. 네. 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데 우리 것하고 비교해서는 뭐 그 정도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고려인들도 나름대로
우리의 일반미 같은 네. 그런 그 벼도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요. 또 예. 알람미처럼 이렇게 그 중앙아시아에서 그 플로프라고 하는 기름볶음밥 네네. 그것에 어울리는 이 종자도 있고 여러 가지 종자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지역에 맞게 또 그분들의 입맛에 맞고 중앙아시아 풍토에 맞게 지금 개발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재배하는 그 고려인들이 개발해낸 경조쌀이라고 하는 그 일반미는 정말 우리 일반미와도 많이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함께 식사를 하면서 밥맛도 정말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제 찹쌀도 재배를 하니까 네네. 그것에 이제 쌀이 또 조금 이렇게 부드럽지 않은 경우에는 찹쌀까지 섞어서 찹쌀을 섞어서 부드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예. 그럼 중앙아시아의 다른 민족들은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 중앙아시아 민족들이 워낙 다양하게 살아서 네. 그 주식을 어떻게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일단은 그 중앙아시아 토착민들, 유목민들은 이제 고기가 주식이죠. 아무래도 네. 그 양고기나 쇠고기나 말고기 이제 이걸 주식으로 많이 먹고 러시아인들은 그것에 비해서는 이제 그 감자를 이렇게 많이 먹는 편이고요. 네. 또 이제 그 러시아나 독일인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이래저래해서 사실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그쪽은 해물이나 물고기가 사실은 귀한 편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주식은 주로 이제 육류와 어떤 밀가루나 감자. 네. 이렇게 하고 채소는 아주 다양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중앙아시아에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따뜻한 지역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서는 채소도 각종의 채소를 이제 많이 재배해서 요즘은 좀 풍부합니다. 예. 그럼 그분들은 그 쌀로 어떤 요리들을 해서 드실까요? 이제 플로프라고 하는 기름 볶음밥이 있습니다. 네. 이게 중앙아시아에서 어느 민족이나 보편적으로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 토착민들의 그 식재료면서 그 음식이면서 이걸 보편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누구나 먹는 음식인데 우리의 볶음밥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쌀을 물에 약간 불려서 조금 씻다가 물을 빼내고 이제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익혀서 볶는 건데 그래서 기름은 좀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에 이제 각종 그 향신료나 채소나 고기를 썰어 넣어서 한 건데 독특한 그 중앙아시아 그 기름 볶음밥으로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선호하는 음식이 플로프입니다. 네. 이걸 쌀로 하죠. 고려인들이 무제한으로 대줄 수 있으니까 이게 가능했고 그전에는 아주 어렵게 아주 비싼 음식이라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죠. 그런데 고려인들이 벼재배에 성공해서 쌀을 무제한으로 대주니까 이게 보편적인 음식이 됐던 겁니다. 네. 뭐 말씀하신 플로프라는 것이 잔칫날 손님에게 대접하는 음식이었는데 고려인들 덕분에 중앙아시아 분들까지 플로프를 즐겨 먹을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쌀이 있어야 짓는 건데 고려인이 와서 벼재배하면서 이렇게 무한정 이렇게 쌀을 대줄 수 있고 그래서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 가장 크게 미친 문화 양식이 벼재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이외에도 또 어떤 요리를 쌀로 만들어서 먹나요? 이제 우리의 쌀로 만든 전통 음식이라고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떡이 있죠. 네. 고려인들도 찰떡, 또 증편이라고 하는 그 시루에 찌는 거, 골미떡, 시루떡, 다양한 종류의 쌀이 있고요. 또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 떡이 있고요. 또 그에 과줄이라고 고려인들은 부르는데 이것이 우리의 한과, 한과와 좀 비슷한 건데, 예, 그것도 찹쌀로 해서 만들고 또 하나는 중앙아시아 또 이게 보편화됐습니다. 요 고기 음식을 시키게 되면 옆에 퓨레로 보통 감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으깬 감자. 그것 대신에 이렇게 쌀로 나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국수 음식 같은 중앙아시아식 그 면 요리도 면 대신에 쌀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고려인뿐이 아니라 일단 그 퓨레로 들어가는 그런 음식이나 거기에는 다른 민족들도 널리 먹는 그런 음식이 됐고 고려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떡을 만들어 가지고 잔치 때도 먹고 지금 많이 먹고 있죠. 네. 지금 뭐
한국에 와 계시는 고려인 동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도 이런 요리들을 즐겨서 만들어 드시겠네요. 고려인들이 여기서 그렇죠. 당연히 고려인들은 그 플로프라고 하는 그 기름볶음밥. 네. 그게 오래전부터 먹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예. 여기 고려인 그 집거지에 가보면 그런 것도 이렇게 자주 만들어서 먹는 법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고려인들도 중앙아시아에서 그 만들어 먹었던 그 찰떡이나 이게 좀 그립습니다. 우리와 예.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인들도 여기서 돌잔치나 또는 혼인잔치 이런 잔치들을 하게 되면 그런 네. 전통 음식을 마련해서 꼭 상에 이렇게 내놓고 손님도 대접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음식 만들어 드시면서 고향 얘기도 나누고 또 친목 도모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먹는 순간에 네. 그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켜서 고향 이야기를 당연히 이렇게 그렇죠. 하게 만드는 매개체죠. 네. 고려인들이 이렇게 쌀로 만들어 먹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중앙아시아의 여러 다른 민족들은 뭐 함께 좀 즐기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게 고려인들의 그 잔치거든요. 네. 근데 중앙아시아는 예전에 우리 1세대는 좀 달랐지만 후세대로 내려가면서 이제 다른 이민족과 혼혈률도 높아가고 친척들도 생기고 지인도 부르다 보니까 네. 이런 잔치에 다른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들 잔치에 가보면 고기 육류 위주고 채소도 많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네.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고려인 잔치에 오면은 이 쌀로 만든 각종 이런 그 음식들, 반찬, 나물들 이런 걸 맛볼 수 있어서 예. 굉장히 이걸 선호하고 기대하고 이렇게 먹고 싶어하고 참석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우리가 쌀로 많은 것을 중앙아시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고려인들의 주식인 쌀과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